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셨냐면은 미생물 실험, 그러니까 미생물 품질 검사에서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전처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법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실험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전처리 과정과 본실험, 적정성 시험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본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실험 자체는 사실은 적성성 시험과 굉장히 유사해요. 시험 테크닉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실험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미생물 한도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프린트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요 미생물 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법이 예시로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전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희석해가지고 뭐 한다 뭐 이렇게만 들었지 뭐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본실험 역시도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석된다라는 거를 실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본실험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예시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바로 전처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미생물 한도 실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적으로 기본적인 수칙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정도만 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수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험 과정에서는 미생물 오염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미생물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 화장품에, 그러니까 내가 검사하려고 하는 화장품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내 작업 환경에서 균이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실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실험 과정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게끔 오염을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무균 조작을 한다든지, 무균 조작을 위해서 클린 벤치,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큰 박스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실습실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큰 이제 박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조작을 한다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클린 벤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손을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클린 벤치 이렇게 테이블인데 유리로 모든 면이 막혀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필터로 해가지고 공기가 들고 나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면이 다 막혀져 있는 형태의 그러한 박스, 작업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무균적으로 조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겸체 이외에는 모든 멸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피킹해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접종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루프라든지 페트리 디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멸균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균이 없는 상태로
도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안에서 미생물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무균 상태, 살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멸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멸균을 해가지고 균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실험자와 검체, 외부 환경 간의 미생물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온도 관리예요. 온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험장 내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시료에 대한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이 저희한테 이제 뭐 검체 시료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고 그리고 실험하기까지가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짧을 경우에도 물론 온도 관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마리 있었던 게 그 화장품 내에서 자랄 수도 있겠죠. 균이 성장을 해가지고 뭐 100마리, 1000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관 그 시료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세균이나 곰팡이가 굉장히 적절하게 자라는 그 온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생물 내에 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 고온이다, 저온이다 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이 화장품 내에서 사멸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식이나 사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료의 보관 온도 아니면 관리 온도 같은 것들을 좀 그 적정한 온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료 같은 경우는 상온, 실온 25도 정도를 일반적으로 기본 원칙 보관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온도 보관 같은 경우는 뭐 냉장이나 냉동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료 뭐 다른 거 중요한다기보다는 시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료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장기 보관하지 않고 단기로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이제 뭐 수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생물 제품 취급 시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소독 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품 개봉이나 아니면은 뭐 개봉 전이나 아니면은 뭐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할 때 중간중간마다 소독을 통해 가지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는 외부에 묻어 있는 그러니까 용기나 뭐 이런 데에 묻어 있는 그러한 균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시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소독 과정 수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중간 소독 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70% 에탄올을 이용해가지고 닦아내는 식으로 해서 균을 소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체 채취 시 정확한 용량을 소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마이크로 파이펫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피킹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경우에 단점은 뭐냐면은 그 점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파이펫으로 피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이크로 파이펫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멸균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소분 과정 중에서는 사실
그 바늘이 필요가 없어요. 바늘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그 정확한 이런 볼륨 조절에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채취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포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취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중간에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채취를 한다. 만약에 기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 시 정확한 용량을 소분함으로써 여러분들 검사 결과가 정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뭐 4가지에서 5가지,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러한 그 주의사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검액 제조로 가시게 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 프로토콜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ml에 그 샘플 1ml에 9ml은 희석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만약에 이게 희석이 잘 안 되는 애다, 뭐 액체나 뭐 로션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희석이 잘 안 되는 애다라고 하면은 가용화제를 넣는 경우들도 있고 분산제를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로션이에요. 로션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물에 잘 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물에 잘 녹는 로션 같은 경우는 검체 1ml 채취를 하시고, 1ml 채취를 하실 때 사실 그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사기로, 파이펫보다는 주사기로 채취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실제 파이펫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수 빼놓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러한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1ml 채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ml 채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팔콘 튜브나 이런 튜브에다가 넣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희석액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9ml를 첨가해가지고 총 10ml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희석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체 1ml, 1ml이죠. 1ml을 보통 채취를 한 다음에 희석액으로 보통 페톤 완충 용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페톤 완충 용액이 사실은 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배지 있죠.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배지의 브로스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평판 배지라고 해서 고체 형태의 배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가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뭐 한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고체 형태를 만들어주는 배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콜로니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가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액체 상태의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희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검사하려고 하는 배지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검사하려고 하는 배지가 변형된 렉틴 액체 배지를, 고체 배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형된 렉틴 액체 배지를 이용해서 희석을 하거나 그 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배지들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검증되어 있는 배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ml 채취하고 그리고 나머지 9ml를 이런 배지 또는 희석액, 아까 페톤 완충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페톤 완충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레틴 액체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 희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희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처리가 끝난 거예요. 로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전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희석을 할 때는 사실 이제 그 희석 배지를 첨가한 후에 뭐 화장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섞게 되면은 다 섞여요. 그런데 뭐 로션이나 아니면은 좀뭐 폼 클렌저나 뭐 토너, 린스 이러한 것들 같이 조금 물론 물에 잘 녹는 그러한 물에 잘 희석이 되는 그러한 그 샘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계식 교반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섞어줘야지 균질하게 섞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크림이나 오일 제형이에요. 크림이나 오일 제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도가 높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 주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1ml를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뭐 파이펫이나 아니면은 피펫,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채취를 하시게 되고,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파이펫을 이용해서 채취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오일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녹여줄 수 있는 분산제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주게 돼요. 뭐 가용화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화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트윈 80이라고 하는 검증되어 있는 이러한 그 분산제를 넣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트윈 80 외에도 다양한 분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온 트윈 8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윈 80을 1ml 첨가해 줌으로써 분산, 그러니까 오일이 액체에 이렇게 퍼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균질화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희석배지나 완충용액을 섞었을 때 그 희석액을 섞었을 때 잘 섞일 수 있게끔 좀 그 크림 제형 또는 오일과 분산제가 잘 섞일 수 있게 1차적으로 섞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교반기를 통해서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교반기 같은 경우는 볼텍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흔들림으로써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튜브를 올려놓게 되면은 튜브가 자동으로 섞여지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제 검체 샘플과 분산제가 잘 섞일 수 있게 섞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희석 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형 레친 액체 배지나 또는 그 펩톤 완충수를 아까는 이제 9ml 넣었는데 사실 그 분산제가 1ml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8ml를 10ml에서 1ml 샘플 빼고 검체 1ml 빼고 나머지 8ml 용액을 넣어주고 2차적으로 저런 볼텍스나 뭐 이런 기계식 교반기에다가 충분히 섞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크림이나 아니면 오일 같은 포마드 이러한 형태의 샘플에 대한 전처리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 포마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마드 외에도 이제 약간 그 지용성, 왁스 성분들 있죠.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그 검체 준비 과정을, 그러니까 전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마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산제를 첨가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자체가 고체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포마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용성 용매, 즉 오일을 추가적으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오일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네랄 오일, 뭐 석유계긴 하지만 굉장히 퓨리파이된, 그러니까 정제된 형태의 미네랄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포마드 1g에다가 미네랄 오일 1g을 넣어줘가지고 1차적으로 살짝 녹여줘요. 방 고체 상태를 약간 그 페이스트 형태, 약간 그 반액상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게 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물에다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수용성인 여러분들 그 배지 성분이나 아니면은 배지 성분이나 아니면은 희석액에다가 녹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ml 여기에다가 그 지용성 용매가 첨가된 거, 그러면은 포마드 1g에다가 지용성 용매가 1g 들어갔으니까 총 2g, 2ml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산제 1ml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3ml이 들어가게 돼요. 중간중간마다 계속적으로 섞어줘야 된다. 기계식 교반기 볼텍스를 이용해가지고 섞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석 배지 또는 희석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레틴 액체 배지 또는 펩톤 완충용액을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7ml를 놓아주고 총 10배로 희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마드 형태, 좀 고체 형태의 이러한 제형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용성 용매에 녹인 후 그 다음에 분산제를 첨가해가지고 분산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석액을 넣어가지고 희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식으로 전처리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파우더 고영제예요. 파우더 고영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파우더 케이크라든지 아이섀도우, 립스틱, 아이브로우 펜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우더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검체는 고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주사기나 뭐 이러한 것들로 피팅하는 것은 아니고 멸균한 스패츌라, 한마디로 시약 스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약 스푼을 이용해가지고 멸균한 시약 스푼을 이용해가지고 g을 재면서 파우더 1g을 채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분산제를 집어넣어 줍니다. 보통 트윈 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 80 1ml를 넣어주게 되고요. 중간에 다시 한번 믹스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희석 배지를 첨가해가지고 최종 균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제 그 파우더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용성이에요. 물에 잘 분산이 되는, 물보다는 물에서는 뭉치게 되고 오일에서는 이렇게 분산이 잘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에다가, 그러니까 즉 뭐 변형 레틴 배지 또는 펩톤 완충수에다가 녹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산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제를 먼저 집어넣어주고 균질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섞이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희석 배지를 넣어가지고 파우더를 분산해서 희석한다라고, 균질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물을 희석 배지를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뭉치게 되면은 사실 실험을 할 때 그런 뭉친 것들이 도말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는 고함량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게 뭐 10마리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한 마리가 나와야 되는 게 뭐 10마리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좀 결과에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산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립스틱 형태예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체죠.
그리고 사실은 분산제를 집어넣더라도 쉽게 녹지 않아요, 물에.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용성 용매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용성 용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립스틱 1g에 보통 2g 미네랄 오일 지용성 용매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섞어주게 되면은 약간 반죽 형태로 섞어주게 되면은 페이스트 형태, 약간 그 걸쭉한 그 반고체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분산제를 넣어가지고 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변형된 렉틴 베지라든지 아니면은 펩톤 완충 용액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희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멸균된 샘플 같은 경우는 립스틱 1g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반죽화를 하기 위해서 지용성 용매 2g을 집어넣었어요. 아까 포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립스틱 포마드 1g에다가 지용성 용매 1g 1ml 그리고 분산제 1ml 그리고 나머지 희석 베지를 약 7ml 정도 집어넣어주게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포마드도 잘 녹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용성 용매를 더 집어넣어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용성 용매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100%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균 자체가 이제 동활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 들어가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최대로 들어갔을 때 30% 정도까지는 보통은 넣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잘 안 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샘플들 같은 경우는 지용성 용매를 추가적으로 넣어줘가지고 좀 더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지용성 용매 같은 경우는 4ml까지 1ml를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안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고 2ml까지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최대로 집어넣었을 때 한 3ml 정도까지는 집어넣고 있긴 있지만 실제로 분산제 같은 경우는 양을 절대 늘리지 않아요. 물론 가장 효율적이고 이게 녹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산제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더 넣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분산제가 물론 이제 이런 유화 그러니까 이런 펩톤 그러니까 희석액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희석 배지에 이러한 안 녹는 지용성 물질들을 녹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계면활성제예요. 이 계면활성제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에 대한 세포막, 특히 세포막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 자체가 쉽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용성 용매 같은 경우는 30%까지 높이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윈 80, 보통 트윈 80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트윈 80 같은 경우는 10%, 전체 10%에서 늘리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대부분 늘리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제 3ml까지 지용성 용매 3ml까지 높였는데도 잘 안 녹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검체량을 좀 줄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체량을 0.5g 정도로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희석 배지 다시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검체 용량을 줄여서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함량을 다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분산제 양은 절대로 조절하지 않는다. 딱 1ml 최대로 1ml까지만 딱 넣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집어넣지 않는다. 아예 안 집어넣거나 0에서 1ml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예시는 이제 쉐이빙 폼인데요. 이 쉐이빙 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피 자체가 밀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피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주사기나 아니면은 뭐 파이펫으로도 충분히 채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소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쉐이빙 폼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가지고 보통 소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쉐이빙 폼 외에도 사실 부피가 좀 큰,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형태의 화장품들, 특히 이제 뭐 헤어 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적이죠. 어쨌든 부피 자체가 크고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피를 기반으로 한 이런 파이펫이나 뭐 주사기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무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소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희석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희석액을 9ml 집어넣어가지고 희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쉐이빙 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일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분산제를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왁스나 뭐 이런 헤어 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다 희석 배지, 변형된 메치신 배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희석을 한다. 또는 표품 완충수를 이용해가지고 희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이빙 폼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피보다는 무게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처리 과정 중에서 특징적인 이제 그 제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전처리를 하는지를 좀 보셨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 쉬워요. 뭐 쉐이빙 폼이라든지 로션,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크림 정도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단단한 제형들 있죠. 특히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립스틱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용성 용매를 뭐 2g, 3g 정도까지 넣어야지 겨우 이렇게 그 전처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용성 고형제, 고체 형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전처리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좀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립스틱 같은 경우는 범체 1g에다가 분산제 1g 그리고 지용성 용매 2g을 같이 넣어준 상태에서 조직 파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사실은 이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안에. 그래가지고 그 글라인더 그 소형 글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글라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산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 균질화가 충분히 안 된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립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색이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색 자체가 충분히 퍼지지 않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실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이 균일하게 붉은색을 띌 수 있게끔 이러한 그 희석을 그러니까 전처리를 균일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그 뒤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그 뒤쪽으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이라이너 같은 형태의 제품들의 전처리법이에요. 사실 이거 역시도 앞에 나와 있는 그 립스틱과 유사하게 굉장히 안 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검체에다가 여러분들 분산제를 충분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스파츌라나 뭐 이러한 것들, 물리적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그 제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수용성 고형제에 대해서 전처리를 잘 해줘야지 추가적인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처리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적합성 시험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균수 시험법에 대한 적합성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화장품이 있는 검액 그리고 미생물 접종을 해가지고 그 배지가 적합한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양성대조군에서는 배지에 화장품이 없는 검액에서 미생물 접종을 통해 가지고 배지 성능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화장품이 없는 검액과 화장품이 있는 검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 미생물들이 화장품이 있는 화장품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균 상태 역시도 배지에다가 화장품이 없는 검액 그리고 미생물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균이 안 자라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무균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미생물들을 그냥 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미생물들을 접종을 해가지고 이 실험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보는 실험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균에 그 배지에 의해서 균이 뭐 죽지 않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보긴 해요. 화장품 없는 검액에서 뭐 미생물 접종하는 거, 양성대조군에서는 또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총호기성, 생균성, 적합성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균핵의 제조예요. 균핵의 제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적합성 시험에서 사용되는 균 있죠. 균을 같이, 미생물을 같이 화장품 검액과 같이 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화장품 검액 빼고 미생물만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예 없이, 미생물도 없이 검액도 없이 접종을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용되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미생물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케치아 콜리, 바실러스 서틸러스, 뭐 스타피로코커스 아레오스, 그리고 칸디다 알비칸스 해가지고 세균 3종 그리고 진균 1종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균을, 그러니까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지표로 보는 균을 총 4가지를 선택을 해서 보통은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세균류 같은 경우는 데두카제인 소화 배지, 특히 액체 배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참 배지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배양한 상태의 배지를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적합성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균 같은 경우는 사브로포도당 액체 배지
또는 한천 배지를 사용해서 25도씨에서 뭐 20도에서 25도씨에서 48시간 이상 배양된 거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본 실험에서 진균류 또는 세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콜로니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약 그 5일 정도를 키워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균핵 제수에서는 48시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진균 같은 경우는 콜로니를 형성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그 보통 이제 균이 성장 그로스가 뭐 이니셔널 페이지 그리고 뭐 그로스 페이지 뭐 익스텐션 페이지 그리고 뭐 데스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균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구간은 약 뭐 24시간에서 48시간 48시간에서 뭐 3, 4일 정도까지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포자를 만들면서 데스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균을 확인할 때는 포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균 자체를 확인하실 때는 뭐 4일, 5일 이렇게 키우는 반면에 여기에서 나오는 균 같은 경우는 균이 잘 자라고 있는 환경을 저희가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이 가장 쌩쌩한 상태. 그래서 48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균 자체가 왕성하게 이렇게 포자에서 그 포자가 이제 그 없어지면서 균이 이제 서서히 증식하기 시작하고 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그러한 페이지인 48시간 정도의 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나올 진균류의 그 배양 시간이랑 지금 여기 그 균핵 제조에서의 배양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뒤쪽에 나오는 배양 시간 같은 경우는 콜로니를 보면서 그러한 포자 같은 것들도 같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배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배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특정 배지 칸디다 알비칸스의 이제 그 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 배양 시간 같은 경우는 48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른 배지에다가 다른 배지에 옮겼을 때 거기에서도 바로 왕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8시간 이상 48시간부터 여러분들 시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균들을 키운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게 돼요. 평판 배지에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CFU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CFU 같은 경우는 균을 이렇게 딱 그 도마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콜로니가 몇 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희석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람당 예를 들어서 1ml당 그 몇 마리의 균이 들어있는지, 몇 개의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들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균수가 0.1ml당 100CFU, 보통 1000CFU 정도죠. 그래서 보통 1ml에 CFU라고 하는 것이 1ml의 이제 균수를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1000CFU 정도, 그러니까 0.1ml당 100CFU, 100개의 콜로니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희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배양을 하게 되면은 배양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이 자랄 때도 있고 더 적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평판 배지에다가, 고체 배지에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CFU를 저희가 측정을 해요. 1g을 넣어가지고 몇 CFU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로니가 한 50개 나왔다. 50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접종 ml을 0.2ml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100CFU가 나오게끔 더 키워야 돼요. 사실은 더 키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1ml당 500개이기 때문에 0.2ml에 0.2ml이 100CFU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희석을 해서 0.1ml당 100CFU가 나오게끔 희석을 해주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양된 균 같은 경우는 패턴 식염 완충수에 희석을 해도 되고요. 뭐 배지에다가도 희석을 해서 균액을 제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험군, 검액, 그리고 양성대조군, 대조액 중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실제 검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션이나 액체, 그리고 뭐 립스틱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희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체, 뭐 예를 들어서 로션이죠. 로션을 1ml 넣은 상태에서 뭐 희석액을 만드는 이러한 그 전처리 하는 거 있죠. 아까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동일하게 검액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조액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러한 그 로션제나 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검체만 일반적으로 완충 식염 패턴수로 바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검체 자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장품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자라냐 안 자라냐, 아니면은 뭐 자라냐 안 자라냐 문제가 아니고 미생물들이 자라는 것이 저해가 되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수용성 고형제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은 비수용성 고형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다가 검체도 뭐 검액 만들 때 동일하게 잘 아시겠지만 그 전처리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체도 들어가지만 분산제라든지 뭐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조액 같은 경우는 검체만 완충 식염 패턴수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대조액을 만들고 분산제나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시험군 그리고 양성 대조군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생물과 그리고 시험군, 그러니까 검액 자체가 다 준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균을 검액과 대조액이죠. 대조군에다가 0.1ml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0ml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제조된 검액을 10ml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0.1ml를 첨가해가지고 이 0.1ml이 어떠한 수치냐면은 100CFU예요. 그래서 100개의 콜로니가 생성될 수 있게끔 미생물들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조된 검액과 대조군에게 각각 100개씩 집어넣어줬다 라고 하게 되면은 100개씩 집어넣어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억제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상적이다, 그 실험 자체가 이상적이어서 내가 만약에 균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한 마리도 저해받지 않고 사실은 균이 다 성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 도마를 했을 때 제조검액 같은 경우도 100CFU가 돼야 되고요. 동일하게 100마리 집어넣었으니까 100마리가 있다라고, 거기 안에 100마리가 있다라고 검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조액 같은 경우도 100CF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대조 검액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보통 90% 정도 이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 이상이 많이 나오게 되고, 제조된 검액에서는 한 60%, 한 50%에서 60% 정도로 좀 낮게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 때 그 화장품 안에는 세균이나 그러니까 진균류가 자라지 못하게끔 방부제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돼요. 방부제 같은 것들을 넣어주죠. 그래서 그런 방부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검액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수치 이하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제조 검액을 넣어주게 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이 제조 검액을 넣어준 다음에 사실 액체를 사실은 0.1ml 정도 이제 그 평판 배지에다가 도마를 해주게 됩니다. 이 평판 도마 배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균 키웠던 거 있죠. 균 키웠던 배지에 고체 배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고체 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면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의 균이 진락을 형성해가지고 콜로니가 보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적어도 48시간, 이틀 정도로 충분하게 30도에서 35도 정도로 충분하게 키우게 되고요. 아까 이제 그 미생물 준비할 때랑 조금 틀리죠. 미생물 균액 제조를 할 때는 약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키우게 됐는데, 그 이유도 역시 아까 제가 진균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자라가지고 데스 페이지까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장 페이지 때 균을 준비할 때는 사실 성장 페이지 때, 그리고 익스텐션 페이지 때 이제 균을 피킹을 해가지고 도마를 해야지 다른 균에서도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균이 활성화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균을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보통 키우게 되고요. 지금 이제 생균수 이제 확인 실험을 할 때는 왜 48시간을 키우냐면은 콜로니가 확실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로니가 확실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으로, 그러니까 콜로니가 충분하게 클 때까지 좀 그 배양 시간을 늘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그 배양에서는 미생물 배양에서는 약 48시간 정도를 배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여기 본 실험, 그러니까 적합성 시험, 실제로 미생물들을 보는 시험에서는 5일 정도 이상 배양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콜로니가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경우에는 사실 그 대조군도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마리 물론 지금 봤을 때 0.1ml 도마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100CFU의 그러한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도마를 했을 때 100CFU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맞죠? 그리고 화장품을 넣었더라도 화장품의 그 안에 내용물들이 다 중화가 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CFU가 나와야지 이상적인 거긴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검액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조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균이 좀 덜 자랄 수도 있고 더 많이 자랄 수도 있어요. 내가 100CFU를 딱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5개, 90개 이 정도로 적게 할 수가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CFU보다 좀 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검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제나 뭐 이러한 것들이, 특히 방부제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균 성장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험 적합 부적합 판정을 했을 때 보통은 50%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적합하다라고 보통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50% 이상이냐면은 내가 100CFU를 넣었다라고 해서 100CFU에서 50%, 즉 50CFU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조군, 내가 양성대조군으로 넣었던 거를 확인해 봤더니 약 10% 정도는 뭐 사멸이 됐는지 없어지고 한 5% 정도 없어지고 뭐 95CFU다 라고 하면은 95CFU가 기준이 되게 되고요. 새로운 기준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50%가 뭐 검액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양성대조균에 아까 물론 그냥 완충 생리식염수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산액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용성 용매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균 성장을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멸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00CFU가 안 나오고 좀 더 낮은 수치의 CFU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러한 그 화장품에 의해서 50% 정도가 감소가 됐는지, 50% 이상 감소되어 있다고 하면은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50%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법 자체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균수를 시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화장품 검사를 했을 때 물론 저기마다 100CFU 이하, 그람당 100CFU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수치가 정해져 있긴 있어요. 내가 100몇 이하면은 이게 화장품으로서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9CFU다 라고 하면은 1g에 99마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미생물 생육을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한 50% 정도 저희가 적합성 시험을 했을 때 50%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한 200마리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만약에 미생물 실험에서 균이 떴다 라고 하면은 다시 전량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는,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는 걸로 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나중에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합성 시험에서는 50% 이상만 되게 되면은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0% 이하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 안에 있는 항균 물질들 있죠. 이런 항균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중화제라든지 희석제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특정 미생물 그 적합성 시험이에요. 이 특정 미생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총균이 아니기 때문에 진균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이 특정 미생물, 이스케치아 콜리, 뭐 슈도모나스, 스타피로코쿠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여러분들 균핵을 제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균핵 제조 역시 모두 다 세균이기 때문에 35도씨에서 30도에서 35도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배양을 해서 여러분들 균핵을 제조하고 있고 0.1ml당 동일하게 100CFU의 그 균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균핵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험균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균 같은 경우는 뭐 시험균이랑 양성대조균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총균수 적합성 시험에서와 동일하게 검액을 제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검액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성대조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샘플 대신에 완충 식염 펩톤수 펩톤 완충 용액이죠. 펩톤 완충 용액을 그 처리를 해서 만든 양성대조균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균핵을 제조하면은 동일하게 균핵을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 균핵을 뭐 0.1ml당 100CFU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10ml의 이제 그 균핵 그 양성대조균과 검액 용액에다가 0.1ml 100CFU를 접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접종된 다음에 동일하게 뭐 도말 배지에서 아니면은 이러한 배지에서 키워보는 거예요. 키워보고 내가 대조군 대비, 그러니까 양성대조군 대비해가지고 50% 이상의 감소가 있는지를 동일하게 판단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적합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실험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검액에 의해서 뭐 균이 성장이 억제된다 이런 시험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본시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시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와 있던 특히 이제 그 총후기성 생균수 시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나와 있던 시험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전처리 시험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쪽에서는 균을 키운 다음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검액에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전처리 된 그 검액을 앞쪽에 나와 있던 전처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검액을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균을 굳이 키울 필요는 없이 바로 여러분들 배지에다가 고체 배지에다가 도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총균수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뭐 동일하게 뭐 전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편판 배지에다가 0.1ml를 도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ml를 했는데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양을 늘려가지고 10배 늘려가지고 1ml를 분주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10배 정도로 더 많이 이제 분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검출의 이런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양을 늘려가지고 도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행 방법 같은 경우는 앞쪽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뒤쪽에 이제 그 CFU 계산하는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배지는 뭐 30도에서 35도 사이에서 48시간 배양을 하게 되고요. 진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0에서 25도씨로 5일 배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말 배양을 하게 돼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평판 배지, 고체 배지 위에 콜로니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콜로니 개수를 세어주고 진균과 그리고 세균 각각 세어주고 여러분들 개수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개수를 CFU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수 부분이에요. 개수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평판도안법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로니가 10개가 발생이 됐다, 아니면 20개가 발생이 됐다, 이러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게 그러면은 실제 그 샘플에서는 그람당 몇 개의, 콜로니가 발생이 된 것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개수를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유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개수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그 10cm짜리죠. 10cm짜리 원에 이제 지름이 10cm짜리 원에 그 페트리 디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체 배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뭐 1000개, 10,000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1억 마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긴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몇 개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콜로니 간에 확실하게 띄어지는 것이 없어가지고 콜로니하고 콜로니 간에 확실하게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카운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0ml 지름 안에 세균 같은 경우는 콜로니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개 이하로 보통 100에서 200개 정도, 100에서 200개 정도면 여러분들 굉장히 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콜로니가 만들게끔 희석을, 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도 희석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균 같은 경우는 사실 콜로니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포자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0개 이하의 CFU를 최대치로 해서 총균수를 측정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총호기성 생균수를 측정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체에 존재하는 세균 또는 진균의 CFU 또는 ml을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뭐 검체 0.1ml를 각 배지에 접종한 경우, 그리고 검액 1ml를 3개의 배지에 나눠서 접종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검액을 몇 ml 넣었는지가 중요하게 나와요. 중요하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각 배지에 몇 개가 발생이 됐는지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ml를 여러 배지에 접종하는 경우에는 사실 평균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판 1과 평판 2 여기에 나온 것처럼 두 개의 배지를 이용했다라고 0.1ml씩 배지를 도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균수가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균이 아예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긴 있겠지만 개수가 조금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균 값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그 균수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균수를 그 평균 값으로 균수를 측정했기 때문에 0.1ml에 이제 나오는 균 있죠. 균의 평균 값을 알려면은 각각을 더한 다음에 그 평판 개수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평균 값을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검액 희석 배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시에서 보셨던
검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배를 희석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0 ml이죠. 10을 곱해주게 됐을 때 10배로 희석을 했으니까 다시 10배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래는 CFU라고 하는 것이 g당 또는 ml당 몇 개의 콜론인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도말한 거는 이제 0.1ml죠. 0.1ml이기 때문에 다시 0.1ml로 나눠줘 가지고 10을 곱해주는 그러한 10을 곱해주는 거죠. 10을 곱해줘 가지고 1ml당 이제 CFU가 나올 수 있게끔 계산을 하게 되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세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세균에 하고 진균에 해서 두 가지의 합으로 해가지고 CFU를 결정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l의 배지를 3개의 배지에 적정한 경우 같은 경우는 1ml죠. 전체 1ml. 그러니까 0.1ml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1ml를 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ml 자체, 3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각각 다 합했을 때 1ml이기 때문에 각각을 다 더해요. 3개를 다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에 1ml의 그 콜로니 개수를 측정을 한다라고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희석 배수 그렇죠. 희석 배수를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는 뭐 보통 10배 희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배 희석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ml의 그 검액을 하더라도 보통은 2번 그러니까 듀플리케이트로 이렇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기 2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 개의 플레이트가 아니고 1ml에 대한 CFU를 그러니까 콜로니가 만들어진 수를 저희가 얻어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설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CFU가 측정이 되는구나, 계산이 되는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도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세균 배지, 진균 배지, 평판 1, 평판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을 보시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맨 밑에 있는 총 호기성 생균수 8,800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예시 2번에서도 저기 보시면은 뭐 세균용 배지, 진균용 배지, 반복수 2를 측정을 했을 때 최총 파이널로 2,300개의 배지가 2,300개의 CFU가 나오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 실제로 요 계산법을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제 그 앞쪽에는 이제 그 평판 그러니까 0.1ml의 배지, 0.1ml의 그 검액을 배지에다가 도말한 경우와 1ml의 배지를 3개의 배지로 나눠서 도말한 경우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너무 균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희석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희석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CFU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설명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희석하는 거에 따라서도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내용은 좀 바뀔 수가 있긴 있는데 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조건들 있죠. 그 조건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880개의 CFU라든지 아니면 1550개의 CFU가 나오는지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생균수 측정하는 그러한 균수 측정 방법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미생물 한도 시험에 대해서 쭉 보셨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총균수까지 저희가 실제 예시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미생물 시험, 특정 미생물에 대한 시험을 볼 때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다음 주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특정 미생물 시험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다음 주가 한 지금 7주차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